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다음 달 27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리고서 여야 동수로 구성된 8인 협의체 꾸려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대선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하면서 각 당의 움직임도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 사안, 최근 사안이 언론중재법이었어요. 네. 여야 원내대표가 계속 여러 차례 만나도 합의를 보지 못했는데 오늘 합의를 본 겁니다. 네. 일단 여당으로서는 한 발 물러선 것이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일단 전략적 후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두 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 발 몸은 전략적인 숨고르기라고 보는 건데요. 네. 아마 문재인 정부 4년 들어서 이번 언론중재법만큼 보수 진보, 특히 친문 성향의 언론 단체라든지 이 언론 학자들이 이렇게까지 다 전방위로 반대한 법안이 없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좀 고민하고 타협하고 생각하고 협상하는 그런 시간과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와 관련해서요. 더불어민주당의 선거관리위원장이면서 동시에 이 언론중재법을 좀 더 숙고의 시간을 갖자라고 주장했던 의원인데요. 이번 중재법 개정안 관련해서 청와대 의중이 민주당 기류에 영향을 좀 미쳤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의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죠. 국정감사를 끝내고 예산국회를 잘 원만하게 해야 내년도에 국정 운영을 문재인 정부의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어서 쭉 진행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예산국회가 파행이 되면 물론 여당이 이제 다수 의석이니까 통과는 시킬 수 있겠지만 네. 다음 정부의 여러 파열음을 이어받게 하는 그런 요인도 될 수 있으니까 부담스러운. 문재인 정부로서는 이번 잘 마무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죠. 네, 이상민 의원은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해서 청와대도 상당히 부담이었을 것이다. 그런 의중이 이번 합의에 좀 반영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임기 말에는 말입니다. 대통령 입장과 여당 입장이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예. 임기 말에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는 조용하고 안전하게 퇴임하는 것. 그렇군요. 예. 그런데 여당 입장에서는 시끄럽고 요란하더라도 정권을 다시 잡는 것, 대선에 승리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 여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을 해서 법안을 처리했을 경우에 네네. 야당 입장은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대통령을 공격하죠.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래서 부담스럽기 때문에 가능한 한 조용히 합의하고 최소한 접점을 이루어서 공감대를 이루어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메시지가 내려가지 않았을까요? 그렇군요. 예. 청와대 입장으로선 예. 여야가 가능한 모든 법안을 합의 예. 처리하고 조용히 처리하는 것이 부담이 덜하고 좋을 것이다. 내 임기 말 대통령에게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야가 이제 협의체를 구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27일 날을 네. 무조건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고 네. 그 안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예. 논의를 하자는 건데 크게 세 가지예요. 손해배상. 그러니까 가짜 뉴스로 피해를 본 예. 사람들을 위해서 손해배상 피해액을 산정하는데 예. 기존 피해액보다 5배 이상 예. 청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사 고의 중과실 추정 입증을 이제 언론사가 예.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보자도 공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리고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도 들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여당은 이제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되겠죠. 네, 진통은 되겠지만 저는 어제죠. 그러니까 9월 27일 통과시키는 날짜를 서로 합의했다는 것 자체가 예. 저는 그날 통과될 가능성이 일단은 높다고 봅니다. 예. 협상의 여지가 좀 있다고.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 징벌 5배 부과하겠다라는 그렇습니다. 걸 협상을 해서 일테면 3배 내지는 2배로 낮춘다든지 하는 협상 여지 혹은 다른 관련된 법안과 서로 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여곡절 끝에 일단은 합의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합의 처리 된다면 예. 여야 입장에서 누구 쪽에 더 유리하게 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궁금한 건데요. 자, 여당 입장을 한번 봐보시죠. 그러면은 강행 처리할 경우에 그게 중도표 이탈이 할 수 있겠죠. 그건 이제 우려를 합니다만 그러나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 경선이 요란하면 중도표 이탈은 묻힐 수가 있습니다. 최소화될 수 있고 대신 열성 지지층들이 결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나아가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임기 말에 정부 여당 혹은 대통령이 쏟아내는 언론들이 엄청난 공세를 사실상 상당히 차단하고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생기죠. 여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만약 강행 처리할 경우에 봐라 독선 독주다라고 비난하고 공격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사실은 특별하게 얻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을 감수하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실보다는 득이 더 많다고 보이는 거죠. 알겠습니다. 경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대전 충남에서 민주당 첫 순회 경선 투표가 시작이 되잖아요. 이재명 캠프에서는 과반 자신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낙연 캠프에서는 추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순회 경선 관전 포인트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첫 경선이고 충청도 민심이 잘 밖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낙연, 이재명 대세론이 계속 가느냐 아니면 막히느냐라는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양측이 두 유력 후보가 공약으로 지금 융단 폭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전체 여론조사하고 충청도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재명 지사가 사실 2배 이상 유리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론조사상으로는? 예, 여론조사상으로 본다면 그러나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물밑으로 계속 다져왔고 조직이 탄탄하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번에 저력을 한번 보여주겠다라는 지금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2배 이상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면 말하자면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10% 이상으로 박빙으로 가거나 만에 하나 뒤집기를 한다면 그야말로 완전히 대이변이 일어나는 거죠. 파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9월 4일 날이면 이제 최종적으로 대전 충청 순회 경선 결과는 바로 발표됩니까? 발표는 안 합니다만은 선거가 다 끝납니다. 일단 대전 충남이 그래서 앞으로 3일 정도는 아마 대전 충남에 그야말로 이제 융단 폭격을 가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이낙연 양측의 신경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이재명 지사의 무료 변론 의혹 또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두 후보 측의 발언을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경쟁 후보 쪽에서 굉장히 이명박 대통령 얘기까지 꺼내고 지금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대응하시고 오늘 인사청문회가 있어서요. 그 인사청문회 관련 내용이나 저희가 논평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정책 기자회견 때 현안 말을 하면 그래서 처분이 가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돼. 또 처분이 네,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이 문제는 언론에 의해서 문제가 제기됐던 사안이지요. 그에 대해서 우리 당원 지지자를 비롯한 상당수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시게 됐으니까 그것을 설명해서 클리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필요하다면 당에서도 국민들의 걱정을 없애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 측은 선을 넘었다. 이낙연 후보의 공식 사과, 재발 방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하지 않기로 했는데 왜 네거티브 하냐 이렇게 반박하고 있고요.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그러면 변호사 비용 공개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을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가 1위는 달리고는 있지만 그동안에 계속 사실 이낙연 후보로부터는 공격을 당하는 입장 아니었습니까? 계속 뭐 여배우 사건 욕설이라는 황교익이라는 인사 논란 중에서 계속 밀리고 공격받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기회에 사실은 이건 분명히 팩트가 아니다. 재산 변동 상황을 공개를 했고 과감하게 밝혔고 상당 부분이 그래 해명됐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당사자인 이제 송두환 변호사 입장이 뭐 별거 아니다라가 자진해서 했다라고는 이제 방어를 해줬기 때문에
이번만큼 분명히 공격적 방어를 하겠다라고 해서 확실히 세기를 받는 의미에서 재발 방지, 촉구, 사과 요구 이렇게 상당히 공세적인 대응으로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누구에게 더 유리한 국면으로 흐를까요? 근데 이게요 사실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재산 변동 내역을 지금 밝히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예,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이제 공시지가 높아서 재산도 올라갔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했고 또 하나는 이거를 사실 사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당 내에서도 없고 그렇다고 그러면 뭐 집권 여당 1위 후보를 말이죠. 사법부임을 고발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봤는데 예. 불과 조금 전에 사실 변호사 단체에서 네네. 밖에 있는 제야인 변호사 단체에서 이재명 지사하고 송두환 이 권익위원장도 권익위원장이요? 두 사람 사실 김영란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법적으로 정식으로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당 외에 있는 변호사 단체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사법적으로 공세를 가할 경우에는 상당히 이후로도 본선에까지도 상당히 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비후보 때부터 이재명 지사는 계속 공세를 받아왔습니다. 예. 뭐 인사 논란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뭐 무료 변호 논란도 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어떻게 보면 탄탄하다고 볼 수 있고 또 한편에서 보면 치고 못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보이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에서는 웃을 수도 없고 이제 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은 이번에 대선 구도 현재 특히 이번 구도가 334로 굳어져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 3은 각각 어느 정도로 굳어져 있지만은 나머지 과거보다 훨씬 커진 4, 예. 40의 중도가 아직도 요지부동이라고 보는 겁니다. 중도가 40. 예, 40이라고 되는 거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크고 단단하고 훈련된 중도, 특히 MZ 2030 세대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말이죠. 소상공인들이 저는 중도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이 사람들은 정치나 이념이나 네거티브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중도는 보통 예. 누구를 찍어야겠다 결심을 언제 합니까? 보통. 그것이 내 먹거리, 내 의식주를 해결할 사람이 누구나라는 걸 판단이 설 때 예. 마지막에 하는 거니까 과거에는 누군지 몰라서 망설이다가 하는 것이 중도층에 있다면 지금은 비교 분석하는 거죠. 후보를 놓고. 네. 그래 아직까지 계속 날카롭게 관망하고 있는 중도층. 그래서 아직 어느 후보도 중도의 마음을 사지 못했다. 아직 확실하게. 그렇군요. 예, 40이면 많이 남아. 아주 많다고 봅니다. 예. 334 과거 어느 때보다 크다고 보는 거죠. 중도가 그러니까 이번에 대세를 형성하고 흐름을 결정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각 후보들도 중도층 잡기 예.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후보가 각각 진보, 각각 보수를 끌어안기 위해서 노력하더라도 지금 지지율이 오르지 않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것은 3대 3, 그러니까 30, 30이 각각 박스 안에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40은 그래서-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야 지금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는 후보들 보면 예. 결국 두 후보, 뭐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요, 예.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어떤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게 그 이유겠겠네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의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지금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최근에 좀 지지율 상승세가 뚜렷해요. 예. 그리고 범보수 야권이죠. 범보수 야권 후보 지지율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과 오차범인의 접전 예. 이런 조사도 나오고 있고요. 예.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조금 전에 말씀 중도표의 상당 부분이 예. 일시적으로 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보는 거죠. 그게 네. 홍준표적으로 하는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이재명과 윤석열의 예. 두 사람의 공방 1, 2위 공방이 오래 가지만 아직 뚜렷하게 박스에 갇혀 있고 더 이상 탄력성, 확장성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부가 이탈했다고 보는 거고요. 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역선택의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논란이. 예. 그중에 이제 호남에서 지지율이 엄청 높은 지지율인데 저는요. 호남에서 홍준표 지지율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라 예. 윤석열의 지지도가 엄청 낮은 겁니다. 그렇군요. 이 지금 여론조사 예. 보면 호남 보면요. 예. 어떻게 나옵니까? 100으로 했을 경우에 보면 네. 윤석열이 11, 예. 홍준표가 25.2,
유승민 12.8 이렇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조차도 7.1, 오세훈조차도 3.6으로 나옵니다. 잠깐만요. 그래프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프 잠깐 보면서 그럼 설명 좀 해주실래요?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호남 지역만 따로 봤습니다. 예, 네, 호남에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범보수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입니다. 예. 그렇네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엄청 적게 나온 거죠. 그리고 배그를 했기 때문에 홍준표가 25%다, 2%다. 그러니까 네. 윤석열이 비해서는 2배가 넘지만 전체 배그로 본다면 그게 크게 높은 건 아닙니다. 만약에요, 예. 이 여론조사에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을 넣게 되면은 또 윤석열, 홍준표나 윤승민의 지지도는 또 낮아지는 겁니다. 그렇겠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호남에서 홍준표 표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호남 사람들의 역선택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논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맞지 않다고 보는 거죠. 예. 왜냐하면요. 예.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최근 들어 이제 지지도가 올라간 게 사실 20, 30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지도가. 네네. 그리고 지난주에서 이번 주에 보면은 TK, PK, 예, 대구 경기나 부산 경남에서 이제 홍준표 후보가 많이 홍준표 올랐기 의원이 때문에 1시간 전에 예. YTN에 출연을 했는데 그랬습니까? 예, 윤석열 전 총장하고의 예. 그 지지율 예. 추석 전에 예. 역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범야권에서 범보수 진영에서 능가하겠다는 얘기 예,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처럼 만약 윤석열 후보가 방향성을 잘 못 잡고 네. 지금과 같은 행보를 되풀이한다면 바짝 추격을 당하거나 크로스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는 겁니다. 상당히.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장기간 예. 동안 박스에 갇혀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 지금 국민의힘 경선 룰 역선택 방지 조항 둘러싸고 지금 공방이 있습니다. 주제강 예. 공방도 있고요. 특히 선거관리위원장이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이잖아요. 예. 원점 재검토하겠다라고 하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정홍원 선관위원장은 제2의 이항구가 되려는 겁니까? 이틀 전 저의 공개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홍원 선관위원장은 오직 윤석열 후보만을 위한 경선 룰을 만들려고 합니다. 경선준비위원회와 최고위원회가 이미 확정한 경선 룰을 자기 멋대로 뜯어 고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으려는 것입니다. 정홍원 선관위원장에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이미 확정된 경선 룰은 토시 하나도 손대지 마십시오.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 순간 공정한 경선은 끝장납니다. 그런 식으로 경선판을 깨겠다면 차라리 그냥 선관위원장에서 사퇴하십시오. 네, 유승민 전 의원뿐 아니라 홍준표 의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예. 근데 결국은 어떻게 결정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과거에도 역선택 논란은 좀 있었습니다. 가장 심하게 있었던 게 2002년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논란 때도 역선택의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랬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월 7일에 가까운 지난번 재보선 때도 이제 국민의힘 내부 경선 때 역선택 논란이 있었습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 예.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그때? 안 넣습니다. 한 번도 그렇군요. 넣은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여론조사 전문가들에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물어봤고, 저도 여론조사 나름대로 알고 있지만 또 전문가들이 물어봤지만은 한 번도 넣지 않았던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넣는 순간 모든 여론조사 결과는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고 네. 훨씬 더 많은 후유증이 사실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지금 이런 역선택을 주장하는 후보들이 이제 윤석열, 최재형, 원희룡 이런 이제 후보들인데요. 역선택 방지 조항 넣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역선택은 상당히 이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지지하느냐 찬성하느냐에 따라서 마치 정치적 노선이나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갈려질 수 있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래서 과거 사례를 이야기해 주신 거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역선택 문제나 경선 룰은 정말 어느 정도 공정, 첫째, 둘째, 셋째도 공정하게 하겠다고 정홍원 위원장이 이제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마 정도로 가는 것만이 아마 후보들의 후유증이라든지 최소화할 수 있고
알겠습니다. 저는 민주당 국민의힘에게도 유리한 어떤 결정을 봅니다. 내리는지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총장 이틀째 충청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유경수 여사 생가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예. 저희가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그 유경수 여사님께서 적십자 활동이라든지 또 어린이, 여성, 나환자 이런 그 우리 사회의 약자와 또 낮은 곳에 있는 분들을 늘 따뜻하고 그 어진 모습으로 대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박정희 대통령의 그 통치에 대해서는 국민들 간에 그 서로 다른 의견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유경수 여사님에 대해서는 당시를 기억하는 어느 대한민국 국민도 비판하거나 이런 분들이 없습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의 충청 행보, 충청 대망론과 함께 보수 진영을 향한 그러한 손짓같이 보이거든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아주 좋은 감성 행보라고 봅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이 생가를 방문한 향수는 보수 진보의 논란이 여지가 있지만은 유경수 향수, 유경수 여사에 대해서 사실 보수나 진보를 다 떠나서 네.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좋아하는 그런 이제 국모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유경수를 찾아가서 또 여성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참 절묘하고 아주 좋은 행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지율 반등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지율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중도층은요. 네. 저런 감성 행보라든지 네거티브라든지 이런 보이지 않는 것, 손에 잡히지 않는 것에 크게 잘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주 손에 예. 딱 잡히는 민생 공약 예. 이걸 정확하게 탁탁 던져줘야 중도층 마음을 열고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여야 후보라든지 이 후보들이 네. 경선 룰이라든지 행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 이미지 제고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필요하지만 진짜 지지율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피부에 딱 가슴에 와닿는 그런 민생 공약이다. 네. 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주 효과적인 저는 지지율 제고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